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어떤 힘센 사람이요. 빨래를 손으로 짜서 물 한 방울 안 나오게 했는데요. 그래서 아무도 더 못 짰는데 삐쩍 마른 사람이 두 방울을 더 짜내더랍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세무서 직원입니다. 네. 반면에 그 어딘가는 사실상 회계장부도 없고 감시하는 누군가도 없더라고요. 어디 말하는지는 뭐 다 아시겠죠? 투명하게 삽시다. 서민들 월급 내역처럼요. 5월 22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오두산 전망대 인근의 갓길에서 며칠째 치우지 않고 방치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이 주민이 이 자동차를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자동차의 소유주는 바로 55세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하. 왜냐? 이 남편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실종 신고도 들어와 있고 차량도 방치되어 있어서 이거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사를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뭔가 경찰은 강력 사건이 일어났음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 차가 오두산 전망대에 있는 근처에 주차돼 있는 것을 또 17일 날도 주차돼 있으니까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차 번호로 조회를 해보니까 부인이 집에 안 들어왔다 해서 18일 날 실종 신고가 된 겁니다. 실종팀에서 실종자 수색을 했는데 그 범죄 피해가 의심돼가지고 19일 날 화요일 날 정식 수사를 들어간 거죠. 남편은 이렇게 빈 차량, 아내의 차량이 발견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렸을 텐데 찾긴 찾았을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해경이 지난 21일 오후 9시 반경에 충남 인근의 갯벌 해상에서 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발견을 했는데요. 세상에. 시민의 신고를 받고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이 이제 바다에 물이 빠져서 갯벌로 나갔는데 마네킹 같은 것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해경은 신고를 받고 바로 갯벌을 수색을 해서 시신 일부를 수습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들으셨죠? 시신 일부랍니다. 이 말은 안진용 기자님,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후에 이제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수사가 들어갔는데 37세 내연남이 그 살해범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허허. 지난 16일 파주시 자신의 자택에서 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했고 이후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내연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50대 내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 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은 어제 밤 9시 좀 넘어서 서해대교인 데서 발견됐고요. 20일 날 긴급 체포했죠. 본인들이 살했다고는 하는데 그 세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고 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범행 동기 있어서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 이거죠. 내연 관계라고 이 피의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범인이 혼자가 아니고 두 명 아니겠습니까? 하하. 그런데 내연 관계라고 한다면 남편과 이 부인이 적대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 둘이가 힘을 모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연 관계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분리해서 얘기를 갖다 들어보면은 밝혀질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연령 그 차이가 한 17세, 18세 정도 지금 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충분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단 이제 이 내연 관계가 이 30대 부부가 결혼을 하기 이전부터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어진 것인지 그것도 역시 이제 그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뭐 추가적인 그 내용들은 아직 그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는데 아마 조만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질 거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 내연 관계라고 쳐요. 그러면 대체 이 내연 관계인 사이에서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참혹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일단 내연남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요. 이 내연남과 이 55세 여성이 만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 여기서 좀 다툼이 있는데 결국 집 앞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좀 커졌고 그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이 벌어졌을 당시에 남성의 집에는 이 남성만 홀로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남성의 부인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인도 남편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 부분은 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니까 범행 일체를 다 자백을 했고요. 네. 경찰은 이 부부에 대해서 살인, 사체, 손괴,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경찰의 추가 조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만 내연녀, 남편의 내연녀, 미워하는 감정 때문이었을까? 어떻게 살인에까지 이르렀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그래서 뭐 살인 사건이 굉장히 흔하긴 하지만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연 관계 여성이 17살 연상이라는 것, 50대 여성이라는 것.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내연녀와 남편이 힘을 합해서 본 부인을 죽이는 경우라거나 뭐 내연남과 뭐 여성이 본 남편을 죽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부부가 동반해서 죽인 사례들이 그러니까요. 드물기도 하고요. 근데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건 어떤 뭐 협박을 받았던 혹은 돈의 금전적인 문제이던 간에 문제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금액도 이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만큼 무섭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하, 세상에. 한 5초만에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행동을 저질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네.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찰은 범행 동기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요 상당히 끔찍한 섬뜩한 가능성 하나가 포착이 됐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집에 간 건 맞다 말씀이신 거죠? 간 건 사실입니다. 간 건 사실이에요. 자녀 있죠. 피의자 쪽도 있고 피해자 쪽도 자녀 있고 그래요. 예. 그럼 당시 집에 이 자녀들도 있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지금 생산도는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네. 지금 이 말은 범행 당시 그 피의자 부부 집에 그 부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일단 확실한 건요. 피해 여성이 피의자 부부의 집에 찾아간 건 맞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상세한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라는 건데 피의자 부부에 일단 자녀가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범행이 이뤄질 그 당시에 집 안에 아이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자녀들이 있었다면 피의자 부부의 자녀들이 그 집에 있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에 그 장면을 혹시 목격했을 수도 정말 섬뜩합니다. 목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아마 그런 그 훼손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제주도에서 발생돼서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그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 그 상황에서 네.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일단 피해자가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그 남성에게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을 갖다가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끝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피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이 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성 같은 즉 30대 그 아내 같은 경우는 그 50대 여성이 굉장히 미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어떻게 살해가 됐을 때 그 여성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그 공범으로 시신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시신을 뭐 찾는다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면 정확한 그 진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범행 후에요. 이들 피의자 부부는 휴대전화도 버렸습니다. 뭔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함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지금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도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 휴대전화 포렌식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혹시라도 금전적 거래가 있어서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됐고 급기야 살인에까지 이런 거 아닌지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사건 끝까지 뉴스파이트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참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난 구하라 씨. 그런데 그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가 오늘 국회에서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그 영상 만나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겉으로는 뭘 괜찮은 척을 했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분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동생이 살아온 삶을 알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앞으로 이제 이 가슴 아픈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싶어서. 오빠가 있었다는 건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로 알았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오빠의 모습을 처음 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안진용 기자님? 예,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그 자녀의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하는 법입니다. 근데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폐기가 되고 있고요. 이 구호인 씨는요, 우리 가족과 같은 비극이 다른 사람에게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이게 잘 좀 입법이 되길 바란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요, 구하라 씨에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아프고 힘들게 살아간 동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의 입법을 계속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구호인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구호인 씨, 구하라 씨의 오빠입니다. 구호인 씨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구하라 씨 가족의 그 아픈 가족사도 드러났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구하라 씨가 9살이 되던 무렵에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20년 넘게 어머니를 거의 보질 못했어요. 아하. 구하라 씨는 그래서 계속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토로했었는데 이 오빠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하라 씨가 지난해 11월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한 후에 네. 어머니가 나타난 거죠. 아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법적 권리를 근거로 유산의 절반을 어머니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하라 씨 오빠 역시 미성년자 때 이제 어머니가 떠나고 나면에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씨 아픔을 더욱더 크게 토로를 했던 겁니다. 네. 그동안 구하라 씨는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살아왔을까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그리고 제가 11살 때 11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으로 전전하였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 보살핌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자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녹취하고 조문호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게 다 실제 우리 지금 귀를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랍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저 구호인 씨가 얘기를 하는 그 다투 지정만 들어봐도 굉장히 부당하다는 거를 누구나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민법상 그 법정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외적으로 상속 그 결격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 받을 사람인데 피상속인을 고의로 사망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망하려고 그러니까 살해를 하려고 시도를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상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하고 결격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구호인 씨가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실제로 그 입법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었었는데 실제로 사실상 이제 뭐 폐기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법사위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모가 부양 의무를 져버렸다는 게 판단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고 그 정도라는 것이 딱 명확하지 않아서 이거는 입법을 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이제 의견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한 논의가 되었던 그 소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이 구하라 씨와 구호인 씨 그 남매를 보살펴준 고모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사실상 어느 정도의 상속분이 돌아가는 것이 법감정상 그리고 이치상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입법은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꼭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입니다. 5월 30일부터는 이제 엊그제 총선에 당선된 당선자들 21대 국회가 열리는데 엊그제 20일 날이요. 5월 20일이 마지막 본회의였어요. 이제 의사 일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이제 폐기가 된 건데 그러면 구하라 씨 재산 절반이 정말 그 친모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법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구하라 씨 같은 경우가 미혼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 결혼해서 남편이라든가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겠지만 현행 그 민법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그 배우자 없이 사망한 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상속권자가 친부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빠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친부모가 되는데 그러면 재산을 친부하고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제 오빠가 그 이제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친부가 자신의 몫을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에게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양도세를 낸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실제 정서적으로 인정하기 싫지만 이와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사고가 날 때마다 세월호라든가 뭐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그럴 때마다 꼭 이렇게 숨어 있던 그동안에 전혀 돌보지 않던 그 부모가 나타나서 실제로 타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네, 이번에도 똑같은 사례가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참 하늘이 무심한 게 아니라 참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이렇게 참 법이 무심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하라 씨는 이 법이 생겨도 혜택을 못 봅니다. 구호인 씨는. 하지만 차제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국민의 법감정상 좀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서 참 여러분께 이 사건을 전하기도 참 송구합니다만 이 사건 판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지난 그 7월 18일 그 아침 6시 20분입니다. 새벽 시간인데요. 이 광주 서부서 관할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30대 여성이 남편과 다투고 난 이후에 9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는데요. 오전 5시쯤에 이제 여성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남편이 그 비밀번호를 바꿨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이제 1시간 20분 동안 바깥에서 계속 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정말 이게 또 특이하게도 남편이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청기를 빼고 잠을 자느라고 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오전 6시 20분쯤 돼가지고 바로 그 여성이 그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자기가 안고 있던 그 9개월 된 그 영아를 바깥으로 던져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그 주민이 아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 바깥으로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아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사건이죠. 당시 최초 신고자의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 넣어준 게는 그냥 여자가 그냥 막 문을 막 두들다가 처음에 애기를 데리고 있던 난리 없더라고. 그래서 애가 어디가 있냐고 하니까 애가 떨어져 버렸다. 막 그래 그래서 그럼 빨리 가서 애기를 가서 애기 데리고 오라고. 내 애기 죽었으면 어찌까지 안 했어. 애기가 하나 예뻐서 나는 밤낮 나갔다 할 때마다 따뜻거리고 그냥 그랬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도 아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수도 몰라요. 이 여성을 검거한 경찰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가 칭얼대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가 다시 집에를 들어가려 하는데 남자가 고의로 문을 안 열어준다. 성공하고 화가 났던 거죠. 그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 전혀 그 밖에서 두드려주는 못 들어오고. 보청기를 뭐 벗고 있었다고. 네, 맞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초인종도 누르고 현관문도 두드렸는데 남자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화가 나서 애기를 던져버렸다. 근데 둘이 뭐 사실혼 관계인데 비밀번호도 몰랐을까요? 남자가 7월 초에 여자랑 그 말다툼한 후에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그 바꾼 비밀번호를 여자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하네요. 사례 분별은 못할 정도의 지적 수준이 낮고 그러진 않아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행부착법 지금은 많이 뉘우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많이 그러고 있죠. 본인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요. 아무리 욱한다고 세상에 안고 있던 9개월 된 아이를 마치 물건처럼 던질 수가 있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많은 분들이 뭐 모성이 본능이라고 하시면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아무리 임명경시 풍조가 왔다고 하더라도 치는 자식을 굶어 죽이거나 때려 죽이거나 목욕탕에 가둬서 뭐 헛술한다거나 이런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병아리 간별사 할 때도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한 생명뿐만 여러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부모는 너무 쉽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하고 저출산 홍보 출산 장려 운동하는데 수백억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홍보에 수백억을 쓸 게 아니라요. 학교 때부터 좀 이 생명의 존엄성, 맞아요. 부모가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국어, 수학 문제가 아니라 인내심 과목을 분노 조절 과목을 하나 꼭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그 엄마라는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 환자분의 경우에 그 단지 지능이 낮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까지 전반적으로 조금은 낮으신 분이 있어요. 아이가 많이 보챘을 때 일반인 같으면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이 떠올랐을 거예요.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든가 다른 장소에서 기다린다든가. 그런데 지적장애 환자분이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감정은 올라가고 어떻게든지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죠,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 아이의 친모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심 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설명을 하기로는 이 여성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여성이 힘들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또 피해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이 마감됐다. 그리고 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항소를 해서 항소심까지 갔습니다. 검찰과 여성 모두 항소를 한 건데 2심 재판부는 이 여성과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을 했고요. 1심의 그 10년형 선고가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9개월입니다. 생후 9개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입니까?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죄라면 죄일 겁니다.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들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이 목소리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목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리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객실에는 이창구 대련 표시가 있는 분홍색 의자가 있습니다. 이창구가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출입문이 닫힐 때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손을 짚거나 기대면 위험하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출입문에 이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목소리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들리더라고요. 아하. 이게 4월 16일부터 계약 기간 1년으로 저렇게 실제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레드벨벳의 슬기 씨와 조이 씨의 재능 기부로 이러한 응원 메시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뭐 들으신 거는 뭐 지하철 에티켓이라든지 승하차 예정 뭐 이런 문구였는데 뭐 임산부 배려석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응원 메시지도 네. 있고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다 모두 이제 송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일부 승객들이 이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 방송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안진영 기자님, 목소리도 예쁘고 그런데 무슨 여기에 뭐가 민원이 제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좀 쉽게 납득은 되지 않아서 어떤 민원인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런 데 돈 쓸 거면 지하철 환경이나 더 좋게 만들어라. 또 다른 민원은 나 혼자만 즐거운 저런 방송 음원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연예인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데 돈 쓸 거면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재능 기부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의 이런 유명세가 있잖아요. 그거를 기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런티를 받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봉사, 기부 차원에서 이 일에 참여를 했는데 그들이 이런 데 참여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돈을 받는 게 불편하다. 다른 데 돈 써라 하는 얘기인데 앞뒤 정황을 정확히 모르고 했던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로 이런 목소리 나옵니다. 별걸 다 불편해한다. 그리고 안내방송으로 오히려 슬기 조이의 목소리가 나와서 기분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네. 전반적으로 사회가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렇게 반응이 보세요. 긍정 반응뿐만 아니라 부정 반응도 막 올라오는 걸 보고 이 같은 사안인데도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경 평론가님. 안 기자 말대로 좀 코로나 블루만이 아니라 평소에 분노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여러 가지 자극적이기도 하고. 근데 요새 또 개취 시대라 그래서 개인의 취향만 주장하는 시대거든요. 나 레드벨벳 싫어. 나 딴 걸그룹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듣기 싫다면 그럼 노숙자가 녹음해주면 그건 뭐 아름답다, 재능 기부다 그러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타인의 취향도 포용해주는 그냥 저럴 때는 그냥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 안 들릴 텐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그 시간에 더 자기 발전이나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뜻이었잖아요, 네. 저분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 레드벨벳 조이 씨와 슬기 씨 입장에서는 다소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자신의 재능 기부를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한 건데 듣기 싫다. 좀 안 났으면 좋겠다. 글쎄요. 이런 걸 이거 본인들이 알게 된다면 참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의 지친 일상을 또 위로해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하철역에서 그 김명준 앵커의 목소리가 나오면 하지 마, 진짜. 승객 여러분. 절대 못 졸죠. 예, 그렇죠. 벌떡 내리면 타세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요거 하면은 진짜
그 지친 네. 일상을 웃으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생각하는데요. 네. 네, 세상에. 세상에. 네. 예. 그런데 또 김명준 앵커 말고도 또 부드러운 그런 목소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버지라 불리는 최불암 씨입니다. 최불암 씨 목소리 그냥 딱 이미지만 떠올려도 들리는 것 같죠. 네. 그 굉장히 달달한 목소리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한 겁니다. 네. 코로나19 심리 방역 캠페인인데요. 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자 이런 취지로 녹음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지난 20일부터 서울 시내 2,200여 개 아파트 단지에서 방송이 되고요. 어허. 그리고 시내 지하철 278개 역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시죠? 저희가 그냥 말로만 끝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직접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들죠. 거리는 두어도 마음은 가까이. 서로 전화나 문자로 포근하게 한번 안아줍시다. 견디어내는 따뜻한 힘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홍보대사 최보람입니다. 오윤선 교수님, 연예인분 중에 성대모사 제일 하기 쉬운 분이 저는 최불암 씨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네, 목소리 정겹습니다, 역시. 옛날에 이제 그 최불암 시리즈도 있었죠. 그랬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분이 금년에 81세입니다. 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네. 1971년도부터 했으니까 이분이 31살 때부터 장년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일기라고 해가지고 잘 아실 텐데 그게 198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40대 중년부터는 장년 김회장 역할을 하셨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목소리는 한국의 전형적인 그 서민적인 그 아버지 이런 목소리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사실 그 최불암 씨 목소리 가지고 아마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푸근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저런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위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 아버지란 말이 딱 와닿는 그런 분이 정말로 우리 곁에 늘 든든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목소리 좋은 연예인 하면 나도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바로 배우 안성기 씨인데요. 아, 맞아요. 아하. 네, 27일부터 한 달 동안 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결제라는 거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동네 카페라든지 이 선결제를 하고 네,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재방문을 약속을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발적인 그 착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영화배우 안성기 씨뿐만 아니라 뭐 유준상 씨 그리고 개그맨 조문식 씨 등 많은 연예인들이 다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공무원 사회에서도 선결제 참여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 번쯤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성기 씨 얘기 나온 김에 지금 MBN이 있는 곳이 MBN 사옥이 충무로에 있는데요. 충무로 혹시 지하철역 이용해 보신 분들은 지하철 역사에서도 안성기 씨 목소리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안성기 씨의 목소리로 날 쏘고 가라. 이런 목소리로, 좀 부족하지만 네, 요 제가 목소리로 네. 충무로역에서 실제로 안내 방송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배우 안성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타는 지하철 안전하게 이용해야겠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걷거나 뛰지 마시고 손잡이를 꼭 붙잡으세요. 네. 라는 당부의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말고 그냥 걷지도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안전의 첫걸음이라는 건데 이런 안전 캠페인을 또 안성기 씨가 푸근하게 또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앞서 뭐 재능 기부란 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선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또 이런 캠페인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오드리 헵번의 경우에는 뭐 로마에서 휴일 등 영화의 연기도 좋지만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해서 마지막 장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런 아프리카 아이들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덩달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성기 씨도 사실은 뭐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좋기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서 네. 좋은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네. 엄마 말, 아버지 말은 잘 안 들어도 연예인 말도 잘 듣는 자녀들도 좋은 일 하라 그러면 하고요. 예전에도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백홈 노래 부르니까 가출했던 애들이 그렇게 돌아오더랬는데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것에 좀 동참해서
부인하고 싸우지 말자 캠페인, 네, 부모한테 그러니까요. 효도하자 캠페인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하실 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우리 스타 연예인분들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